너무 기대됩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약간 좀 어려운 분야 서로 떠넘기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센서만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 할 수 있는데 데이터만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 이거 누가 안 한 거야? 그럼 서로 나는 했어. 디지스트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학교라서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그죠? 예전부터 AI 같이 더라고요. AI를 썼으면 또 굉장히 멋진 일이죠. 요즘엔 다 AI를 쓰기 때문에 여기가 그럼 그 정기적으로 계속 작품을 바꾸나요? 예. 다음에 저희 학생이 만든 AI 모델로 한번 돌려서 작품 전시하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림 만드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네, 개발했습니다. 또 발표하러 오늘 미국 날라가는. 그래요? 하긴 요즘은 그 사이언스 컨퍼런스에서도 보면은 아트 오브 어쩌고 해가지고 뭐 템 사진이라는 거 멋진 거 작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게 좀 더 쉽게 마음에 와닿네요. 저한테. 그렇죠. 이런 게 또 아름답죠. 제일 아름다운 작품. 네. 일단 이해가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드디스크를 첫 시간에 분해쇼를 하거든요. 그냥 버렸는데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야겠는데요. 디지스트 같은 데가 또 더 많이 좀 이렇게 알려지면 더 좋은.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드라마 할 시간에. 카이스트가 옛날에 그 드라마 예, 그랬었죠. 있죠. 사실 과학자 진짜 멋있는데, 그죠? 근데 아직도 저희는 이제 또 여성 과학자분들 되게 많이 발굴하려고 하는데 남성 과학자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막 메일이 막 와가지고 MIT, 하버드 막 와가지고 나를 한번 내가 이번 한국을 가는데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되게 많고, 근데 지금도 여성 과학자분들은 이걸 내가 이게 PR하는 게 흑역사가 될까라는 걱정이 있으셔. 이게 뭐 테뉴어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팀장님 저희 유튜버 조회수를 테뉴 걸로 넣죠. 그래서 젊은 여교수님도 발굴을 해서 하다못해 우리 저기에다 크레딧 네, 많이 쉽게 이번에 전체 교수회의 한번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작업까지 딱 찍어서 그러게. 거기도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뭐 저 월드컵처럼 붙어가지고 2명씩 해서 올라가서 제가 우리나라 대학들의 제일 아쉬운 점은 이 대학은 무슨 분야 뭐 이렇게 탁 내세우는 게 뚜렷이 잘 안 나타나는 게 제일 아쉽거든요. 그래서 디지스트도 뭔가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자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해갖고 우리 내부의 젊은 교수들도 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모셔다가 디지스트가 뭘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찾은 게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피지컬 AI고 네. 하나는 그 퀀텀 센싱 그리고 또 하나가 휴먼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찾고 보니까 잘 찾았다고 생각되는 게 단순하게 뭐 기존의 어떤 저희가 하고 있던 일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실제로 그게 도움이 돼갖고 최근에 그 AI 스타 펠로우십 이런 과제를 저희가 받게 됐어요. 총 115고 저희가 네네네. 연구를 받게 됐고 이 세 가지 과제 우리가 잘하면 디지스트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밖에다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세 가지 분야가 거의 완벽한 우량주인데요. 네, 과학계에서는 진짜 이거 세 개만 잡으면 거의 이제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제 지금 교수님 세 분이 계신 거 봐서 각 세 분야에 한 분씩 오신 게 아닌가. 맞나요? 그럼 어떤 분야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퀀텀 센싱 쪽인데 그러니까 물리 베이스고요. 양자역학 관련된 얘기를 뭐 교도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쵸. 저도 양자역학 관련된 쪽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센싱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분야를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지컬 AI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AI 스타펠로시 제안서 작업을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약간 또 피지컬이 좋은 것 같아. 휴먼 디지털 트윈 쪽 맡고 있고요. 네네네. 원래는 외과학 연구하고있는데 학교에 이런 AI나 센서 같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네네. 또 바이오에 접목시키는 생명체를 컴퓨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요지 않을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역시 디지스트다. 분들이 이제 아마 재밌는 얘기를 많이 네네네. 아직도 안 하고.
네, 저희가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둘러보다 보니까 뭐 하러 왔는지를 잊었습니다. 네, 여기 디지스트고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제가 세 분께 전문 분야를 여쭤봤는데 사실 소개도 안 했습니다. 네, 한 분씩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지컬 AI 전략 추진단 소속 임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 디지털 트윈 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최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퀀텀 센싱 전략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유천열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세 분과 오늘 어쩌면 미래의 가장 핫한 기술 구분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주제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사실 임성훈 교수님 연구 분야인데요. 피지컬 AI 자체라는 용어도 사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는 AI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집에서 뭐 지금 뭐 키키야 인공지능 스피커, 뭐 TV 켜줘, 음악 틀어줘. 우리는 얘한테 빨래 개는 걸 시키고 싶단 말이죠. 이때는 피지컬 AI가 필요하겠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너무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없다 보니까 요새 크게 뜨고 있는 어떤 감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상호작용으로 배우는 것도 있고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인공지능도 사이버 공간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면서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혹은 인간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또 아이들이 그런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좀 더 성숙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한 어른들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소망이라든지 뭐 미래를 바라보는 뷰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그렇군요. AI가 정말 빠르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AI가 감정을 느끼는가? AI가 단순히 도구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정말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동료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감정을 표정이나 혹은 목소리 혹은 쓰는 어휘 등으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는 있고 또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멀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감정을 실제로 느끼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네. 그럼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는데 진짜 느끼는지 요거 사람도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짝사랑하다가 막 고백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아이 시대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람은 감정을 어떻게 배우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폴 에크먼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차 감정 정도는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등등은 찰스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내용들은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쨌든 유전자에 그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만 보더라도 라일리가 태어나자마자 조이랑 새드니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인공지능한테 가르치는 방법이나 혹은 사람이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유전적으로 가져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도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도 않고 그걸 학습 기반으로 혹은 데이터 기반으로 훈련이 되는 인공지능한테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아직은 좀 모호하다라고 해서 가르치기가 어렵지 않나 현재는. 지금 당장 인공지능에게 기쁨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부터 만들어주고 나서 발전될 수 있지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폴 에크맨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뭐 어느 지역에 전혀 문화권이 그렇게 문명으로 발전하지 않은 곳을 가도 이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뭐 기쁜지 슬픈지 화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연구를 하셨잖아요. 아, 이 감정이라는 게 뭐 우리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DNA에 박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표현에 그치지 않나 라고 보는 건데 우리 최 교수님, 뇌과학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게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학문이 과학적으로 성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데 감정 같은 것들은 과학자가 정의한 게 아니라 원래 정의가 되어 있던 거거든요. 아, 임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진화를 통해서 과학이 있기 전부터 사람들은 감정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게 무엇인지 슬픈 게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탓은 아니다. 이해가 수 있고 저희가 나도 네. 몰랐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특히 뇌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좀 혼란한 판이었던 거죠. 약간 문과 쪽에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잘 정의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 풀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심리학적이나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남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의식적으로 인식하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진화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공유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진전이 된 게 있다면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도 맞출 수 있는 프레임이어야 되고 사실은 동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더라도 처음 어떤 외계인을 만났을 때 쟤가 어떤 대상인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계인이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려면 어떤 것들을 테스트 해봐야 될까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종류의 문제를 막 이야기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드네벨리브 감독의 컨택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 아쉬운 게 이 언어를 소통하려고 2명의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명은 언어학자, 한 명은 물리학자. 아니 외계 생명체가 왔는데 천문학자가 안 간다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뇌과학자가 없다는 게 놀랍네요. 사실은 그럼 언어학자, 물리학자가 아니라 뇌과학자, 천문학자가 갔어야 돼요. 컨소시엄을 좀 크게 만들었어야 돼요. 왜 하필 2명인가? 인원이 작지 않았나. 이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결국 거기서 데이터를 계속 모으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데이터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잘 처리해서 미세한 변화까지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감정 신호를 정밀히 측정해서 세밀하게 정밀하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유 교수님 이거 정밀하게 읽는 것도 전문이시니까 양자 센서 이런 걸로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사실 처음 질문이 이제 감정 얘기가 나면서 물리학자로서 도대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계셨군요. 가장 먼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감정이란 거를 일단은 저희가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물리학자나 화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냥 화학작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슬픔의 감정의 정의는 못하지만 뇌 안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벌어지는지 뭐 뉴런들이 어떤 전기 신호를 보내는지 그런 걸 만약에 측정을 한다면은 감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신호가 나가는 거가 기쁜다는 표시다. 뭐 예를 들어서 웃는다 하더라도 약간 가짜 웃음과 뭐 예의적인 웃음과 진짜 웃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사람 웃는 거 보면서 저거 예의상 웃는 거야 하는 걸 갖다가 만약에 저희가 뇌에서 벌어지는 신호를 보면은 저 사람은 몇 프로의 가식과 뭐 몇 프로의 진심이 섞여 있다. 미세 표정 분석.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이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되겠죠. 사실은 AI가 과연 지능을 갖고 있는가부터 사실은 또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정까지 갈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능이냐. 지금 오늘 좀 조금은 어떤 실마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전문가 세 분을 모셨는데 고민이 좀 깊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 정의나 용어 통일부터 한참 걸리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과학자가 답을 찾는다 생각하잖아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과학자는 답이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세 분이 모셔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더 좋은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정을 사실 저는 뭐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져야 되는가, 느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네거티브한 입장. 아예 그럴 필요가 없다. 이해하고 표현을 잘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등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척만 해도 좋다. 네. 근데 저희 같은 리서처나 엔지니어들은 이게 척이라고 하는 걸 느끼겠지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생성형 AI도 분명히 척인데 우리가 우울증이 감소하잖아요. 우울감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척인데도 영향을 받아.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끼게 되면 사실 감정에도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라거나 혐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 사실 이 세계가 또 어떻게 굴러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저들의 니즈에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까지만 만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이 세상을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이 어쨌든 피지컬 AI 쪽을 하시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로봇, 인공지능 로봇들 노예로 부리는 거거든요. 감정을 뺏어버리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임 교수님 입장에서는 두려움 이런 거 없어야 된다. 하라면 해. 시키면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지컬 AI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접근이다. 사람과로 불길에 로봇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 있으면은 저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굉장히 미세한 것들을 다 읽어내야지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최근 연구에도 보면 쥐를 고해상도 고속카메라로 찍어서 얼굴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분석한 다음에 그걸 빅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해서 쥐의 감정을 읽어내려는, 예전에는 동물이 감정이 있는가 자체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였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 동물이 감정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우리랑 동물이랑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심플하네요. 미세한 표정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이 뇌를 읽는 게 가장 정확하겠네요. 표정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눈치 빠르다는 사람들이 남의 표정 보면서 속마음을 잘 읽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회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사회적 지능이 높은 거죠. 물리하는 사람들이 그게 좀 많이 약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모든 육체적인 반응은 결국 뇌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뭐 체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더 밑에 레벨에서부터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면은 이제 좀 더 정밀한 어떤 정량적인 분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센서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퀀텀 센싱이라는 거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센싱을 통해서 기존 거 가지고 안 되는 걸 측정해보자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인데도 퀀텀 센싱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이게 비지스트의 또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언제 만들어줄지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측정해보고, 모르겠으면 교수님 이거 데이터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요? 과연 그렇게 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클로닝 해가지고 이러한 내 얼굴 표정과 어휘일 때 저는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고 측정이 잘 되면 그대로 클로닝해서 그냥 너도 이러한 어떤 시각적인 반응이 오거나 청각적인 반응이 오면 이런 감정을 느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학습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 인공지능이 나는 이 상황에서 지금 행복을 느껴, 슬픔을 느껴라고 아웃풋을 내주는 게 equal to 느끼는 거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원래 상태가 느끼는 건지가 명확하게 어떤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느껴 하고 전달을 해도 그쪽도 약간 신뢰가 안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결국은 기계적으로 학습한 대로 뭐 통계적인 패턴을 토대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이런 특정 아웃풋을 내줘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런 어휘를 들었으면 나는 지금 슬프거나 불쾌해 라고 하는 걸 아웃풋으로 내줄 수는 있는, 그게 과연 느끼는 거냐라고 하는 그 느끼다라고 하는 그 어휘의 약간 그 불확실성이나 혹은 저희의 좀 애매함 등이 과연 인공지능이 그걸 느끼는 건지 그냥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느끼든 말든 중요하지 않죠? 이 인공지능이 자아가 있어서 느낀다까지 안 가더라도 상관없다. 인간 사회에서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유용하면 쓰는 게 과학입니다. 사실 뭐 귀신도 우리가 있냐 없냐 몰라도 유용하면 씁니다. 근데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거 저희가.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개주는 로봇 같은 것들도 나와서 이제 저희도 최근에 과제를 제안서를 낸 게 이제 햅틱이 들어간 손가락을 해서 계란을 라면에 넣어서 풀어줘라고 하는데 계란을 집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이거 어려운 거 대중분들이 모르세요. 이게 되게 쉽게 보겠지만 왜냐면 다 쉽다고 보는 게 계란을 라면 끓일 때 넣는 거 누구나 하거든. 그걸 왜 못해 로봇이? 근데 이 계란을 어떤 강도로 잡아야 안 깨지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잡는 힘이 조금만 약하면 떨어뜨립니다. 너무 세면 깨지죠. 기가 막히게 집어서 정확하게 이걸 깨트려야 돼요. 사실 공학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어렵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아직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내가 풀면 바로 올라간다. 가장 난감한 상황이 여기까지 실험을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만큼 되게 속이 쓰리고 난해한 경우가 없는데 여전히
딱 구두로 설명을 해도 그 문제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AI가 할 연구가 많다. 피지컬 AI 쪽은 특히나 더 많다. 교수님 은퇴할 때까지는 충분히 걱정 없다. 네, 아직 30여 년이 남았지만 아직 충분히 많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휴먼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자체가 한창 코로나 시기에 메타버스라는 걸로도 많이 등장을 했고 어떤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때 디지털 트윈 도시에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미리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로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근데 휴먼 디지털 트윈이라 이거는 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물리적인 대상을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여기서 조작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명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다양하고 화학적인 정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체에 대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발전하는 이런 AI 기술과 센서 기술을 통합을 해서 생명체에 있는 다차원적인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이것을 학습시킨 AI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제 실제 있는 생명체를 현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휴먼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겠다. 또한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하지 않더라도 이 중에 핵심적인 것 몇 개를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나머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혁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나 뭐 어려워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일랜드라는 영화 알잖아요. 이게 나랑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을 살게 하다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들의 장기를 뺏어놓는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인간을 계속 예를 들어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똑같은 이 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이렇게 어떤 시술을 가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실험을 해보고 이 복제 인간한테 막 해본 다음에 나한테 딱 맞는 치료법을 이제 나한테 쓰면은 100점짜리 치료잖아요. 그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걸 하는 건데 복제 인간이라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근데 이 휴먼 디지털 트윈은 가상의 복제품인데 가짜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막 팔 잘라도 그렇죠. 어차피 게임이야. 미키 세븐틴 경우에도 그렇죠. 이걸 물리적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속에서는 얼마든지 뭘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AI가 감정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훨씬 많은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닥터 스트레인지 같이 그쵸. 1400만 번을 순식간에 휙 경우의 수를 할 수 다 해볼 수 있고 네. 와 그럼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다 하려면 퀀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휴먼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투여하는 약에 대한 정보들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게 또 있는- 맞습니다.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게 현실과 이 사이버 세상에서의 어떤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고민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나를 대신해서 뭔가 진단을 받고 반응을 하고 그럼 내가 직접 안 경험해봐도 어떤 약을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고 데이터를 얻고 그거 너무 좋은데요? 결국 정밀함이 핵심일 거고 그죠? 나랑 얼마나 똑같은가 이것도 역시 퀀텀 센싱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바이오 시스템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물 넣었을 때 뭐 동물이 어떤 반응을 한다는 거시적인 게 아니라 뭐 세포 레벨에서 어떤 반응이 보이고 그런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떤 세포가 뭐 예를 들어서 분열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이런 거를 다 들여다 보려면은 현재의 측정 방법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측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게 퀀텀 센싱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자 세계에서의 정밀도를 측정해서 꺼내와야 된다. 그렇죠. 예. 너무 기대됩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약간 좀 어려운 분야 서로 떠넘기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센서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 할 수 있는데 데이터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 이거 누가 안 한 거야? 그럼 서로 나는 했어. 재밌는 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거 좋은 거 알겠어요.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구현하는 기술이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잘 알려진 것이 알파폴드 같은 거죠. 단백질 수준에서 예측을 하고 약도 만들고 근데 그런 거는 꽤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셀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세포 하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약을 치면 어떻게 되고 유전자는 어떻게 발현이 되고 그런 예측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 좀 넘어서서 그냥 개체 수준에서 잴 수 있는 걸 중심으로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신호들, 뇌파나 아니면 좀 침습적으로 들어가서 좀 뇌 신호들
심장박동이라든지 근전도 그런 것들은 개체 수준에서 구현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활용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AI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데이터 포맷이 이제 멀티모달이긴 하지만 또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합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생명과학 측면에서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생물학의 대세 중에 하나가 기관 간, 장기 간의 소통입니다. 있죠. 네. 그래서 뭐 호르몬이라든지 신경을 통한 소통들이 기존에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고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제일 유명한 게 장내축 같은 경우가 있죠. 유고비 같은 것도 원래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얘가 배부른 상태를 뇌에 알려주려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GLP-1 호르몬. 그렇죠. 이게 포만감을 계속 유지시켜주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먹은 거를 장이 알고 뇌에 알려줘야 되는데 장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약이 알려주니까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이나 장기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잴 필요가 없이 핵심적인 로드를 탁 재면은 다른 걸 추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사실 되게 재밌는 이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 생겼어. 우울하다라는 건 뇌의 어떤 문제잖아요. 아무리 즐겁게 해도 즐거워지지가 않아. 근데 재밌는 게 장과 뇌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에 어떤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걸 잘 써가지고 미생물들을 좀 안정화를 시키면은 미생물이 세로토닌의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요. 이 장이 안정되면 이게 결국 뇌에도 해결이 되고 우울할 때 이 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은 좋다. 이거 되게 이상한 말 같잖아요. 처음 들으면은. 그렇죠. 우울하면은 그러면 뭐 비피더스만 우울하는 거야? 뭐야? 근데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울할 땐 고기 앞으로란 말이 많네요. 맛있는 거 먹으면. 고기도 도움이 되겠죠.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쥐 실험 같은 걸 하나요? 가짜 쥐를 먼저 만들어서 뭐 암세포 치료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다던가 어떻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연구를? 저희가 휴먼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에서 핵심은 꼭 사람만이 아니라 개체를 모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룹들은 단백질 수준, 세포 수준은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트 세계 최초가 되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서 개체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아예 어떤 동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포만 보는 게 아니라 동물. 훨씬 크게.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센서와 어렵기 때문에. AI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학교에 마침 이런 비슷한 이제 사명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뇌 지역, 다양한 장기들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통된 포맷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AI로 학습을 시키고 하면서 개체의 각 부분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희 그룹에도 전기전자 하시는 교수님들, 로봇 하시는 교수님들이 들어와 계신데 그러니까 멀티모달 센서 기술들을 제공해주고 계세요. 현재 센서는 대부분 보면 한 번에 한 개를 잘 재자 이런 게 많거든요. 두 개를 한 번에 재는 게 잘 없습니다. 근데 둘 이상을 동시에 잘 잴 수 있는 센서를 만들면 신호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그러네요. 관계를 확장시켜가면서 개체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고 가장 편의성이 있고 중요한 거를 재서 나머지를 대박.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3개, 4개, 5개가 연결되는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네. 나중에는 진짜 아주 간단한 센서 장비로 굉장히 복잡한 걸 한 번에 알 수 있겠네요.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좀 약간 꿈 같은 얘기가 많네요, 이쪽이.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 바로 구현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당 체크할 때 피를 뽑아야 됩니다. 내 수면 패턴이라든지 혹은 내 맥박을 측정해가지고 인과관계를 막 엮어가지고 그냥 내가 바늘로 찌르지 않고도 혈당을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수월해지겠습니까? 야,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최 교수님 혼자서는 안 되고 분야별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좀 외부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디지스 내에서 다양한 분야들이 이미 다 있다. 와, 그럼 교내에서 이렇게 연결만 잘해도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인 연구원들은 다 디지스트 내부에 모시고 있고 저희 팀에서 같이 기획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주 크게 마련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를 중심으로 해서 카이스트랑 미스트랑 디지스트의 협력 체계를 이미 구축해둔 상태입니다. 핵심 기술을 갖고 계셔도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더 넓혀가지고 맞습니다. 그 대학 간의 협업에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키로 쓸 수가 있는 너무 좋네요. 야,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쉽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네. 양자역학 일단은 피터기 이제 때문에. 아까 궤도님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왜 끝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거가 지금. 강력한 얘기는 최대한 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자역학이 마니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뭔 말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냥 있어 행복해. 보이고. 두 분야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측정이다.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측정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가 측정 정밀도가 올라가면서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을 알아냈거든요. 예, 예를 들어 그냥 뭉뚱그려서 10 이러면은 오케이로 넘어갔는데 10.1123 이 뒤에 0.1123은 뭐지? 여기서부터 알아낸 굉장히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패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정밀한 센싱 방법이죠. 퀀텀 센싱.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퀀텀 혹은 양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시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이 결국은 측정 기술의 발달과 덩달아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문학을 보면은 만원경이 발달이 됨으로써 저희가 토성의 태를 갖다 발견하고 우주 궤도를 알게 되고 전파 만원경이 발견됨으로써 은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것처럼 새로운 어떤 측정 방법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는 거고 측정 기술하고 어떤 첨단 기술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모든 측정 기술에는 어떤 한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한계가 이제 측정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소위 말해서 고전 물리에서 규정 지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는 기존의 센서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퀀텀 센서라는 거는 결국은 고전적인 한계가 아니라 양자역학적인 한계까지 감도를 더 올려서 기존의 센서로서는 잴 수 없는 것을 제자라는 게 아주 재밌는 퀀텀 센싱의 예가 이제 소위 양자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더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레이더 기지에서 전파를 쏴서 어떤 적군의 비행기에서 반사가 되는 전파를 잡아서 저기 비행기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스텔스 기술이죠. 네. 그래서 스텔스 기술은 전파가 오면은 반사를 안 시키고 얘네를 산란을 시켜가지고 흩어져 버려서 되돌아오는 신호가 없습니다. 흡수하거나, 예. 그러면은 보낸 쪽에서 신호가 안 오니까 저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고서 비행기의 존재를 모르니까 이제 스텔스 기능이 생기는 건데 이 양자 레이더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게 보낸 빛이 안 돌아와도 이쪽에서 그 빛하고 소위 말하는 양자 얽힘이 있는 빛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쪽의 변화가 되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텔스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갔던 게 안 오는데도 이미 알고 있는 무슨 믿기 어려운 현상인데 그게 대표적인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방 쪽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연구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되는 순간 뭐 기존에 있던 스텔스 기능이 완전히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요. 대박이네요. 어떤 변화까지 생길 것인가를 아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측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 중요한 어떤 근본 기술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미션 임파서블 보셨나요? 말해도 되나요 여기서? 근데 스포는 하지 마시고 이거 보신 거는 말해도 돼요. 보신 거는 뭐 스포 아니니까. 보셨어요? 이제 이번에 파이널 레코닝이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거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바닷속이라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남긴 신호로 추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게 만약에 GPS 때문에 GPS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얘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인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누군가 외부에서 정보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이동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야, 너 지금 앞으로 3m쯤 갔어. 지금 네 옆에 뭐 편의점 있어. 이런 거를 듣고 내 위치를 알아내는 게 이제 GPS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퀀텀 센싱은 내가 눈을 감고 걸어갑니다. 근데 내가 정말 미친 정밀도를 갖고 있는 예민한 사람이야. 나의 한 걸음의 보폭을 정확하게 알아요. 뭐 29.325cm.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내가 몇 걸음을 갔다는 걸로 정확한 나의 위치를 내가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외부의 어떤 정보, 누가 알려주는 게 없어도 나의 최종 위치를 100%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영화 얘기를 하셨으니까 왜 영화를 보면 아주 숙달된 첩보원들이 잡혀갈 때 귀를 이렇게 눈 다 가려도 덮어 쓰고 걸어가면서 내가 어디 있다 그런 거죠 정확히. 예.
이게 진짜 가능한가? 양자항법을 쓰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정밀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고요. 뭔가 인터랙션 하는 순간, 상호작용하는 순간 이쪽에서 반응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 방법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감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여름이 됐으니까 수박을 사러 갔는데 수박이 잘 익었냐 안 익었냐를 어떻게 아느냐. 누구나 다 알죠. 이렇게 똑똑 뚫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일 고전적인 방법. 예.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여기다 미케니컬 쇼크웨이브를 줘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만약에 수박 안에 있는 수박이 잘 익어서 얘네가 그러니까 굉장히 균질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 정의된 공명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매질을 통과하는 어떤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인 거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왜 잘 익은 수박은 통하고 소리가 나고 균일하지 않고 막 이렇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안 익은 것들은 소리가 산란되면서 퍽 하는 소리 나죠. 잘 두드리는 분들은 소리를 잘 내요. 이게 굉장히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통이라는 소리도 개인마다 달라요. 이 정도면 소리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실제로 정밀하게 측정해서 당도 브릭스를 알아내잖아요. 양자 측정이라는 양자 센싱이라는 게 말씀처럼 우리가 수박을 깨지 않고도 안을 갖다가 볼 수 있다면은 이제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고전적인으로 못하는 측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센서 쪽은 이제 센서 자체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 수반되는 어떤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런 거가 같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양자 세계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또 현재까지는 안 나왔지만 또 새로운 종류의 양자 센서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디테일하게 어떤 측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디테일하게 교정하는 것도 AI가 역할을 많이 하겠네요. 그럼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결국은 AI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뇌파를 잴 때 버리는 노이즈들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잡음인 줄 알았던 뇌파들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약에 뽑아서 빅데이터 처리를 하면 뭔가 유의미한 걸 뽑아낼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의 딥러닝이 그렇게 발전을 했으니까 지금 뭐 설명하신 예시들만 봐도 이게 그냥 퀀텀 센싱이라는 거대한 지붕 아래 있는 거지 완전 다른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담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런데 또 좋게 생각하면은 그 말은 뭔가 근본적인 무언가가 해결이 되면은 전반에 다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좀 연구실이 가까우십니까? 저는 걸어서 다시 조금만 일까요? 위치적으로 그러면 일단 뭐가 나오면 최 교수님한테 제일 빨리 가겠네요. 학교 구조상 기중에서 만들어주시면 비 안 맞고 바로 가요. 아, 그래요. 너무 유리한데요. 임 교수님은 좀 거리가 좀 있나요? 아니요, 저희도 다 가까워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 뭐 물리나 이런 쪽에서 센서나 아까 얘기했던 뭐 만환경 현미경도 그렇지만 새로운 측정 장비가 나오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쪽이 아마 바이오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또 생명하고 직결돼 있기도 하고 사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게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 어떠십니까? 임 교수님 오늘 저도 사실은 양자의 양자만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매번 공부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 너무 이제 좀 뭐를 좀 뜯어내야 되는지 네, 저희는 사실 이제 데이터부터 시작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사실 새로운 또 연구 분야가 열리거든요. 뭐를 제가 갖고 가야 될지 오늘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휴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달성해야 할지 걱정이 많은데 오늘 두 분 교수님들 말씀 듣고 든든하게 같이 가고 있다는 거 들으니까 저희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들고 마음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유 교수님 이 다른 두 교수님이 이제 연구실 방문을 많이 두드리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 오늘 뭐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특히 아까 이제 교수님이 저희가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게 대학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산업체에서 하시면 되고 대학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게 저희 미션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희 디지스트가 이렇게 여러 분야 교수님들 같이 모여서 협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런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기관이고 저희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게 너무 쉽게 되는 줄 알아요.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잠을 막 한두 시간 자가면서 해내는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디지스트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저는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달성한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건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지
과학자들이 학계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네, 총장님 들으셨죠? 네, 오늘 정말 네, 많은 또 조언 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분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계에서는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성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역시 여전히 열심히 저의 역할, 우리 훌륭한 과학자분들이 해내는 성과,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또 알리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세 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